네, 자 이제 앞에서 우리 다중 노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측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이제 그 측광 모드를 어떻게 놓고 써야 될까 이게 조금 이제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상황에서 평가 측강을 해야 되지? 또 어떤 상황에서 중화부 중점을 해야 되지? 특히 이제 스파 측광 노출이 좀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평가 측광이나 중앙부 중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사진을 찍을 때, 또 아니면 흐린 날, 또 비 오는 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평가 적강이나 중화부 중점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적으로는 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스팟 측광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 사진가들은 대부분 다 스팟 측광 모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스팟 측광 모드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노출 값을 바로 이제 그 측광을 해서 사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평가 측광이나 중앙부 중점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작가들은 자기의 표현 의도가 분명해야 되고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팟 측광 모드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측광 방식 중에서 이 스팟 측광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스팟은 말 그대로 이 스폿이라 그러기도 한데 이 스폿은 이것처럼 작은 점을 말하는 거죠. 작은 점.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작은 부분의 노출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뭐 이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점같이 작은 부분을 이제 노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노출 측정이 되고, 근데 이제 특히 흰색, 그 다음에 또 빛에 대한 반사율 높은 그 대상이나 피사체죠. 그 다음에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 보통 스팟 측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스팟 조명이 내리고 있죠. 스팟 조명이 내리고 있고 또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어깨 부분 정도에다가 초점을 스팟 측광 모드로 설정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하니까 이 배경 부분은 아주 까맣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스팟 측광이 아주 유효합니다. 그리고 중앙부 중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있죠. 둥근 이 정도 부분을 거의 이제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의 비중을 30% 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부분의 비중을 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비중을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라든지 위쪽에 아주 밝은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피사체가 가운데에 있을 경우에는 중앙부 중점 모드로 촬영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주 대상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 측광은 뭐 멀티 패턴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분할 측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평균 측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이미지 센서에 있는 각 부분들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곳곳에 이제 그 측광 센서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멀티 패턴, 이런 다분할 측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도 전에 사진을 찍을 때 또 야외 출사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스팟 측광은 해보면 바로 이제 거기서 효과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장면을 이 스팟 측광, 중화부 중점 평가 측광 모드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측광 모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드러나고 어떤 부분이 어둡게 표현되는지
이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은 오후 시간에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측면광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가장 밝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스파츠광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빛을 받는 부분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적절한 밝기로 표현이 됐죠. 근데 빛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이 배경 부분은 아주 까맣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생화를 찍는다든지 꽃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찍을 때는 이 늦은 오후 시간에 측면광, 특히 이제 부분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촬영할 때 아주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장면이었지만 이때 이제 중앙부 중점 모드로 한번 찍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앞에 사진에 비해서 중앙부 중점 모드니까 이 부분은 제법 이제 적절한 밝기로 좀 나왔죠. 근데 더불어 배경을 보면 배경도 조금 더 밝게 나왔습니다. 앞에 스파츠광보다는 스파츠광은 배경이 아주 어두운데 중앙부 중점은 좀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빛이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평가 측광으로 찍으니까 이 가을 단풍이 더 밝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배경 부분도 더 밝게 또 보이죠. 똑같은 주 피사체나 대상이라더라도 여러분들이 노출 측광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밝기라든지 색 자체도 서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그런 하여튼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 의도에 따라서 노출 측광을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노출 보정을 서로 달리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스포츠 측광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러분들 프레임 안에 흰색으로 된 대상이 있을 때 또 그 흰색이 주 피사체일 때는 당연히 스파 측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스파 측광 모드로 촬영을 하니까 이 부분은 특히 하얀색 택시는 적절한 밝기로 나왔지만 이 눈하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둡게 나왔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중앙부 중점이라든지 평가 측광 모드로 촬영을 했으면 이 사진보다도 훨씬 더 밝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이 측광 모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 버튼이나 다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많이 쓰고 자주 쓰라고 바깥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주 안 쓴다 그러면 안에다 감춰 놓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측광 모드 같은 경우를 외부에서 쉽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자주 쓰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스파 측광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빛 반사율 높은 이제 그런 밝은 색 있죠. 그다음에 흰색이라든지 그다음 아주 연한 노란색이라든지 또는 이 사진처럼 반역광일 때 여기는 빛이 이제 이쪽 이 뒤에서 반역광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근데 확실히 이 반역광으로 찍으면 사진이 아주 주피 자체가 잘 살아납니다. 아주 생생한 느낌으로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렇게 빛을 활용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저기 이제 스파 측광으로 표현할 것인가 중앙부 중점으로 할 것인가 또 아니면 평가 측광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도 다 전체적인 느낌이나 또 밝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빛을 표현을 할 때 이 이제 측광 모드를 이용해서 한다. 그 중에서 흰색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반역광일 때, 또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올 때, 이때는 스파 측광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파 측광하는 경우에 자 보십시오. 저기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이 조형물 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주 피사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걸어가는 사람하고 이 긴 그림자 이 부분은 보조 피사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주 대상을 돋보이게 만들려면 당연히 이 배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둡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스팟 측광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스팟 측광 모드로 촬영을 하면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한 1단계 정도로 낮춰주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출 보정 다이얼이 쉽게 되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얼른 이제 평가 측광 모드에서 노출을 마이너스 1단계나 마이너스 2단계 해주면 이 부분은 어차피 빛이 비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밝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빛이 비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고 그림자가 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도 적절한 밝기로 보입니다. 별로 노출 편차가 조금은 나긴 하지만 이 사진처럼 크게 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주 피사체가 부분적으로 빛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스팟 측광이나 아니면 노출 보정 다이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 대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빛을 특히 늦은 오후 시간에 이런 측면광을 이용할 때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빛이 참 좋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빛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스팟 측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로 표현을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또 스팟 측광 같은 경우 이것도 거의 반역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초창기 때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찍고 했었는데 쭉 이제 찍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단풍잎 있죠. 단풍잎, 그 다음에 식물의 꽃잎, 또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의 그런 이제 잎 같은 거 찍을 때는 반역광이나 역광으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제 잎이라든지 단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빛을 반투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순광으로 찍는 것보다는 역광이나 반역광으로 촬영을 하면 이 주 대상이라든지 주 피사체가 드러나 보이고 배경은 어둠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주 피사체가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스팟 측광을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 중점은 어떤 데에 썼냐면 이 사진처럼 가운데에 밝은 빛을 내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 있죠. 인디언 텐트들이 있죠. 그러면은 밤에 저녁에 이제 약간 이 사진은 캐나다 옐로나이프의 오로라 사진 찍으러 갔을 텐데요. 이제 오로라가 출현하기 전에 이 주변을 쭉 이제 둘러보니까 이렇게 이 아주 밝게 노란색 조명이 들어오는 이런 인디안 텐트들 쭉 이제 있는데요. 이거 찍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스팟 측광을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스팟 측광을 하면 이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찍으면 이 주변부는 좀 더 어두웠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중앙부 중점으로 찍으니까 이 부분은 적절한 밝기로 표현되었고 더불어 이런 중앙부뿐만 아니라 이 가장자리 부분도 살짝 어둡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중앙부 중점으로 찍는 게 맞는 거죠. 이때 평가 측광으로 찍으면 곳곳에 다 측광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밝게 나옵니다. 밝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노출 보정 다이얼로 조금 이제 어둡게 또 만들 수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에서 노출 제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노출계 안 가지고 다셔도 되고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만으로도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정 노출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 이 부분이 주 피사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부분이 있죠. 이 정도 이 부분의 비중을 70%를 둔다 그랬죠. 또 나머지 주변부 이런 부분은
영향을 30%밖에 안 받으니까 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노출값으로 이제 적절한 어떤 그 밝기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평가 측정으로 찍었으면 특히 하얀색 눈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디테일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흰색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설론이라든지 눈밭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평가 측광보다는 스팟 측광으로 찍어야 노출 값이 적절히 살아난다는 얘기죠. 자, 또 이제 중앙부 중점 적강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의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중앙부 정점으로 촬영하는 게 맞습니다. 한낮에라도 또 아니면 늦은 오후 시간이라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그 기억나죠? 이건 이제 그 프레임샷 중에서 어떤 프레임샷에 혹시 들어가는지 아시죠? 소함님. 그죠? 예, 숄더샷. 이 숄더샷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고 불분명하고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에 업힌 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샷인데 여기서 불분명하고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찍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초상권 침해될 염려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뒷모습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뒷모습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 뒷모습을 통해서 이 앞모습을 궁금하게 만들고 이 앞모습이 궁금해지니까 좀 더 앞모습의 어떤 의미라든지 중요함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 측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 측강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빛이 골고루 비춰지는 그런 이제 그늘, 그다음에 실내, 그다음에 또 순광일 때 이런 경우에는 평가 측강으로 많이 찍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야경 촬영할 때는 어떤 측강 모드로 찍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 야경을 찍는다.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스팟, 중앙부 중점, 평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쓸까요? 평가를 찍어야죠. 그죠? 평가 측강을 찍어야죠. 여러분들이 야경을 찍을 때는 평가 측강을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스팟 측강을 찍으면 아주 사진이 어둡거나 아주 밝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중앙부 중점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경 찍을 때는 또 별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야경 찍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평가 측강으로 찍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 보시면 대부분 다 이건 이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순광이죠. 순광이고 노출 편차가 없잖아요. 노출 편차가 없고 이것도 빛이 카메라 뒤쪽에서 이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비치는 순광 상태고 이 아래쪽의 사진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뒤쪽에서 이 바라나시 사원 건물 쪽으로 빛이 비치는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빛이 비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순광이나 중앙부 중점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중앙부 중점으로 찍은 거나 평가 측강으로 찍은 거나 차이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앙부 중점으로 찍거나 평가로 찍거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거의 중앙부 중점이나 평가로 찍거나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아주 밝은 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스팟 측광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진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때 이제 중앙부 중점 평가 측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노출이 조금 날아간 듯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것도 이제 빛이 골고루 비추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평가 측강으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평가 측강. 그럼 뭐 시장 사진 찍을 때 그냥 평가 측강 찍어도 괜찮고요. 또 그 다음에 실내에서 또 찍을 때 평가 측강으로 보통 찍고. 근데 실내에서도 만약에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앙부 중점이나 또 스팟 측광으로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에 관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노출 보정도 요즘에 이것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이제 뭐 중앙부 중점이니 평가 측광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팟 측광으로 노출 모드를 바꾸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미리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한 컷 찍고 그다음에 그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드러내고 또 어느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진의 어떤 그런 노출을 이제 부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제 밝게 할 수도 있고 부족하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미리 이 장면에서는 스팟 측광으로 찍는 게 좋겠다 아니면 중앙부 중점으로 찍는 게 좋겠다 아니면 평가 측광으로 찍는 게 좋겠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빛이 들어오고 이게 중간 단계고 좀 어둡죠. 근데 여기에 저 선임이 저 아래쪽에서 쭉 걸어 올라온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측광 모드는 스팟으로 맞춰 놓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디테일은 잘 살아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둡게,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이 부분이 아주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일일이 노출 모드를 미리 맞춰 놓는 개념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얼른 이제 이렇게 노출 보정 같은 경우를 바로바로 이렇게 한 장면을 찍고 그 다음 장면을 찍을 때는 노출 보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적정 노출보다는 이제 한 단계 정도 노출을 플러스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조금 적절한 밝기보다는 조금 인물이 뽀사시하게 나오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밝게 보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야외에서 자연의 빛을 이용해서 찍더라도 조금 노출 보정을 한 단계만 더 해줘도 훨씬 더 얼굴이 화사하게 나옵니다. 이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눈밭에서 사진을 찍으면 처음 찍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다 우리가 그냥 평균 측광이나 중앙부 중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보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또 그 다음 장면은 노출을 조금 플러스 1단계나 2단계 정도로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장면을 찍었을 때 물론 이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얼마든지 보정도 가능한데 저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간적인 낭비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손실이 덜한 그런 이제 후보정 사진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진이 찍었을 때 너무 밝게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노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보면 처음에 내가 이제 평가 측광으로 찍으니까 사진이 이렇게 밝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 이제 1단계로 그 1단계로 마이너스 1단계로 노출을 좀 어둡게 해서 찍으니까 이런 밝기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즘에는 노출 보정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렌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렌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렌즈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이제 대상에 반사된 빛을 모아서 이미지 센서가 이제 이미지 센서에 영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나의 투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렌즈는 초점 거리에 따라서 보통 장초점, 그러니까 70mm 이상이 되면 보통 장초점, 일반적으로 망원 렌즈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50mm 근처가 되는 표준 렌즈,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제 이 단초점 렌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짧을 단자를 써서 초점 거리가 짧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0mm, 20mm, 15mm, 10mm 이런 거는 초점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광각 렌즈라 그러기도 하고 단초점 렌즈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 이제 초점 맞는 그 면을 아주 가까이 한 게 접사 렌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초점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표준 렌즈로 찍으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어떤 프레임이나 화각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초점 거리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보통 렌즈 안에는 렌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점 맞는 부분도 보통 안에 두 군데에서 초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1주점이라는 데서 초점이 한번 맞고 그다음에 조리개 근처에 있는 제2주점에서 초점이 맞게 됩니다. 제2주점에 초점이 맞은 게 이제 이 이미지 센서까지 도달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초점이 맞는 제2주점에서 이 이미지 센서나 필름까지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mm 이 표준 렌즈라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있는 이 여기 이 조리개 있는 이 제2주점에서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가 50mm, 즉 5cm인 렌즈가 보통 이제 50mm 초점 거리를 가졌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보다도 초점 거리가 넓은 화각이 넓은 걸 초점 거리가 짧고 화각이 넓은 렌즈를 보통 이제 광각 렌즈라 그러고 그다음에 초점 거리가 길면서 그다음에 이 화각이 좁은 부분만 이제 재현하는 이런 렌즈를 보통 망원 렌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 거리가 길죠. 보통 200mm, 50mm보다도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망원 렌즈, 장초점 렌즈라고 그러고 또 이 초점 거리가 긴 대신에 화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는 부분적으로 작은 부분만 담는 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압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대신 심도가 얕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 대신에 주 대상을 강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0mm 표준len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시각, 즉 우리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그런 화각입니다. 공간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가 쓰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광각렌즈는 말 그대로 표준렌즈에 비해서 초점 거리가 짧습니다. 그 대신에 화각이 넓고 그 다음에 이 원근감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로 앞에 렌즈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은 크게 표현을 하고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은 좀 심하게 특히 주변부 왜곡이 심하고 그 대신에 심도가 깊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망원 렌즈의 특징, 그다음 표준 렌즈의 특징, 광각 렌즈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이건 거의 뭐 한 600mm 망원 렌즈 정도로 찍으면 이렇게 아주 꽃양귀빛보다고 조그만 새끼새 이 부분만 저 부분만 강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표준들을 찍으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광각 렌즈로 찍으면 특히 이 주변부의 왜곡이 많이 됩니다. 그죠? 가운데보다는 주변부 왜곡이 심하고 또 이걸 가지고 뭐 수평선이나 그냥 지평선 같은 걸 찍을 때는 또 이
윗부분, 아랫부분은 또 왜곡이 심하죠. 이런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명한 사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유명한 프랑스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사람도 주로 50mm 초점 거리를 가진 이 표준 렌즈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준 렌즈는 우리가 어떤 느끼는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또 원근감 이런 것들이 우리와 가장 비슷하고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눈으로 마치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특히 프랑스의 사진가나 과거에는 이런 이제 스트리트 그 포토 작업을 하는 사진가들은 대부분 다 35mm 그런 이제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렌즈는 거의 50mm로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성도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이 길거리 사진 찍을 때는 50mm로도 충분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사진가로 까르띠에 브레송, 로베로, 두아노 이런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진도 보면은 저도 50mm로 찍은 사진인데 이 사물을 왜곡하지 않죠. 왜곡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교적 렌즈가 아주 밝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뭐 1.8 내지는 또 1.2짜리도 있고 1대 1.2도 있고 뭐 1대 1.8도 있고 근데 1대 1.8만 해도 아주 렌즈가 밝거든요. 밝고 가볍고 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렌즈가 밝기 때문에 어두운 야간에도 촬영하기도 좋고 또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준 렌즈가 조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렌즈는 찍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의 화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평범하다는 그런 좀 단점도 있죠. 평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제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이 프레이밍, 즉 틀짜기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어떤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했을까요? 그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렇죠? 우리 준도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빛과 그림자 그렇죠. 대비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빛과 그림자, 특히 보색 대비, 빛과 그림자의 이제 명암 대비죠. 그렇죠. 명암 대비를 이용하면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대비적인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서는 보색 대비, 파란색과 그 다음에 약간의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보색 대비를 이용해도 되고 또 크다, 작다, 또 움직인다, 정지해 있다, 정과 동의 대비 이런 이제 다양한 대비적인 요소를 표현하면 조금 더 사람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진이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또 이제 표준 렌즈를 이용해서 찍으면 이제 이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공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사실 길거리 사진 찍을 때는 표준 렌즈 하나만 해도 충분하죠. 우리가 너무 렌즈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뭐 서울 시내 길거리를 찍는다 이러면은 오히려 여러 렌즈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렌즈 하나만 준비해서 오히려 그걸 더 충실하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사진 촬영 갈 때 렌즈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렌즈를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담겠다는 욕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때로는 망원 렌즈로 찍는다 그러면 망원 렌즈로 담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담고자 하고 또 광각 렌즈가 있으면 광각 렌즈로도 담고 싶은 걸 다 담으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간의 특성이나 장소의 특성을 미리 조금 파악을 하고 이제 나가서 렌즈를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해 나가면 되죠.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라든지 이런 시내에서 사진 찍을 때는 표준 렌즈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 렌즈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광 렌즈는 이제 좀 화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렌즈로 사진을 잘 찍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 관광 렌즈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왜냐하면 프레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화면을 가득 채워서 찍으라는 거죠. 저도 보통 여행 갈 때는 16에서 55mm 렌즈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때는 거의 17mm 정도로 찍었었거든요. 그 대신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찍으니까 아주 단순한 사진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도가 깊고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원근감이 좀 강조가 되죠. 또 왜곡되기도 하지만 이제 관광렌즈를 찍을 때는 이제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 찍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관광렌즈를 잘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좁고 어두운 장소에서 이 대상을 가득 채워서 구성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사원이라든지 오래된 그런 티베트 이제 절에 가보면 곰파에 가보면 이 공간이 아주 좁기도 하고 아주 작은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사진 찍을 때는 이 관광 렌즈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어두운 공간에서도 관광 렌즈 특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쉽게 잘 안 흔들리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거의 셔터 속도를 10분의 1초나 15분의 1초나 20분의 1초 정도로 찍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별 사진, 은하수, 오로라 촬영할 때는 이 이제 10에서 보통 14mm 정도의 초광각 렌즈가 훨씬 더 유리하죠. 실제로 이 밤하늘의 별을 찍어 보면 우리가 24mm 정도로 찍어 보면 하늘이 아주 조금밖에 안 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하늘을 담으려면 10mm에서 이제 14mm. 저도 이 사진 찍을 때는 거의 니콘에서 나온 14, 24mm 렌즈로 찍었었거든요. 14mm로 찍어야 이 정도 좀 넓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점 거리 70mm 이상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초점 거리가 길면 길수록 공간의 압축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피드보트가 있는데 이 스피드보트가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이렇게 스피드보트가 붙어 있지는 않겠죠. 이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200mm로 당겨서 찍으니까 이 공간이 서로 이제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간을 압축시켜서 표현할 때는 이제 이 망원 렌즈가 유리하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여기 있는 이 나룻배들이 이 시카라라는 나룻배인데 이 시카라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300mm 망원 렌즈로 당겨 찍으니까 이 배들이 바짝바짝 좀 붙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간을 압축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망원 렌즈의 공간 압축 효과를 이용하면 이 근접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적 복잡한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유사성의 원리, 그다음에 근접성의 원리, 인접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망원 렌즈를 찍으면 상당히 단순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제 망원 렌즈로 찍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파미르 고원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망원 렌즈 하나 정도를 가져봐야죠. 그래서 실제 이 파미르 고원의 이런 초원지대를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도저히 50mm 가지고는 이런 장면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최소한 이제 70에 200mm 망원 렌즈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좀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찍었고 또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할 때는 이런 이제 망원 렌즈 하나 이제 필요하고 근데 망원 렌즈는 초점 거리가 길죠.
그래서 보통 200mm 정도로 찍어 200mm 정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흔들림이 약하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한 250분의 1초나 한 300분의 1초 정도로 해야 되고, 아니면 삼각대를 예를 들어 500mm 망원 렌즈다 그러면은 삼각대는 또 필수입니다. 자, 이제 접사 렌즈인데요. 접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 거리가 60mm, 90mm, 105mm, 뭐 180mm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접사 미리는 일반 이제 초점 거리는 다 뭐 다른 렌즈들이나 비슷한데 최단 접근 거리가 짧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렌즈로 아주 가까이 20cm 가까이 다가가면 이 초점이 안 맞아서 셔터가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해결했다는 얘기죠. 접사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제 이끼 열매, 소리띠 열매 이 부분을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이건 105mm 이제 매크로 렌즈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여기다가 수초를 맞추고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거든요. 작은 부분에 어떤 확대도 가능하고, 그 대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배경 흐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순한 배경으로 구성할 때 이 접사 렌즈가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접사 렌즈 가지고 뭐 너무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것만 찍지 말고, 이것처럼 이거는 성애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 낀 그런 성애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물의 작은 부분을 접사 렌즈를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접사 렌즈의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세계에서 거시의 세계, 즉 우주의 하나의 모습 발견해 보자, 이런 거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아주 좀 더 접사 렌즈를 우리가 활용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105mm 매크로 렌즈를 찍었는데 그 꽃양귀비꽃이 피기 전에는 아주 작거든요. 근데 어른 엄지 손가락 정도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아주 확대해서 표현이 되니까 이 매크로의 세계,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매크로 렌즈 가지고도 이런 아주 작은 세계를 크게 보여줌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의 우주, 또 다른 어떤 그런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해 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